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자 외신도 깜짝. 2. 현대차는 우리 VIP 고객. 바이든 행정부 초토화시킬 것. 3. 이니 KF-21 대신 보잉 F-15 계약하다가 뜻밖의 소식에 난리난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작은 국가인데도 인구 44만 명을 가진 이 나라가 자원부국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현지 정부도 한국 건설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신들도 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도 강력한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등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계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터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 양에 2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스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계 생일인 7월 15일이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치 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 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에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터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터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계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토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 4회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현대차가 보낸 편지 한 통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이든과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현대차가 결국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가 미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담당 고위 인사들이 발칵 뒤집히며 현대차가 원하는 것을 뭐든 주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일본의 토요타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대망신을 당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을 만나 바이든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라 미 백악관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현대차는 미 백악관에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 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에 애매모호한 용어와 기준들로 기업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해 괴롭히지 말고 확실한 기준과 단어들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미국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 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이 한국차별법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는다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IRA가 한미 FTA 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며 현대차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 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라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 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 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현대차 뒤에 있는 조력자인데요. 한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과 미국계 초대형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가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터 와킨스는 한때 로펌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존재 자랑하는 김앤장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텀 와킨스는 전 세계 주요국 30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항상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세계 1위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레이텀 와킨스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나머지 다른 기업이 이 기술로 로봇 무기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본의 토요타, 심지어 미국 아마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데 실패했는데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세계 최고의 로펌 레이텀 와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그리고 한국의 김앤장이 현대차를 도와 바이든과 미 백악관을 상대로 WTO 제소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의 WTO 조항 위반이 명확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로펌인 레이텀 와킨스가 주요 30개국 정부 및 기관들과 만들어 놓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국 정부들을 모두 현대차 편으로 돌려놓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과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달랠 만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된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계약 대수의 30%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산 전기차보다 제 아무리 훨씬 더 멋있고 성능도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산 전기차가 무려 1,000만 원이나 더 저렴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전기차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벤츠, BMW까지 물리치며 전기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사려 했지만 GM 전기차로 바꿨어요. $7,500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 세계 최고의 로펌이자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레이텀 와킨스, 그리고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를 등에 업고 바이든을 궁지로 몰아넣자 미국 차의 이익을 몰아주려던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대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코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상대로 만들어낸 대반전 시나리오를 지켜본 일본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는 달리 일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일자리 기여도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일본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진부한 디자인과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의 토요타 대신 현대차만 구매하고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토요타에까지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니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니는 현대차에 바이든과 협상할 때 인니산 니켈로 만든 배터리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인니산 니켈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니의 초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 했던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옮기려 하자 인니는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만 쳤던 인니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CJ 2호기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전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CJ 2호기의 첫 비행 시험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49분에 이르게 10시 24분까지 35분간 마음속으로 이상 없이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2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KF-21 전투기 개발이 순풍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조롱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뒤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도 열 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이려 했던 F-15EX 이글-2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 지불 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의 제트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담금 분할 납부를 허락해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 측은 대금 지불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시업으로 KF-21까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더기식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경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함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로켓산과 KHAN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켓산이 개발한 BORA 전술 탄도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KHAN 미사일은 사거리가 2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로켓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삼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락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의 정찰과 폭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에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해 분쟁에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만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고 있으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임나일본 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경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감해했었습니다. 근래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영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골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지반 침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 버릴 수도 없기에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인과의 거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위 개발사인 KAI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 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 중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2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 시카탄으로 불리우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쌍발 엔진을 단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위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위 현지 생산을 당담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이 본 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위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위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글로벌의 CEO 수난토 아지다르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아이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보와 실리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